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김용son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김대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제 발표를 들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6월 저널 오브 컨트롤드 릴리즈에 게재된 엔지니어링 IgG Antibodies for Intracellular Targeting and Drug Delivery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항체를 세포질로 전달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포질 침투 항체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기술들이 보고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어지는 리절트에서는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사이토트란스맙의 설계 과정을 설명드린 후 개발된 사이토트란스맙의 생물 물리적, 세포 수준의 평가와 작동 기전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를 활용한 응용 사례를 소개한 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항체는 매우 유망한 치료 단백질입니다. 높은 특이성과 친화도를 바탕으로 표적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표적 치료제로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FcRN과의 pH 의존적 결합을 통해 긴 혈중 반감기를 유지하고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점 역시 항체가 지닌 중요한 강점입니다. 그러나 항체는 150kDalton에 달하는 큰 분자량과 친수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세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유전체를 분석해보면 실제로 항체가 접근할 수 있는 단백질은 세포 표면 수용체나 분비 단백질을 포함하여 전체의 약 2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치료용 항체는 대부분 세포 표면이나 분비 단백질을 표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세포 내 단백질은 사실상 항체로는 접근이 어려운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세포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질환의 치료는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는 소분자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 내 단백질이 질병의 원인일 경우 소분자 약물로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분자는 말 그대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단백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결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물이 들어가 결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이드로포빅 포켓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인간 단백질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하이드로포빅 포켓을 지닌 단백질은 전체의 약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K라스와 같이 많은 암종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단백질은 세포질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이드로포빅 포켓이 없이 표면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백질이 원인이 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위 언드러거블 타겟 단백질들이 전체 단백질의 약 85%에 달한다는 사실은 곧 이것이 매우 큰 언맷 니즈임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분자 약물은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지만 결합력과 특이성이 낮아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항체는 매우 높은 결합력과 특이성을 지니지만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항체와 같이 크기가 크고 친수성이 큰 단백질을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포 내로 크기가 큰 친수성의 분자를 전달할 수 있다면 기존 소분자 약물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표적 세포 특이적인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인데 지금까지 여러 방법들이 보고되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 니드를 이용해 세포 내로 직접 주입을 하거나 엘렉트로포레이션, 소노포레이션, 옵토포레이션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세포 내로 특정 단백질을 전달하는 기술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로 세포질 내로 전달하는 효율이 높지만 문제는 인비트로 환경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 적용에는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 목적으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세포질 전달 전략은 리포솜 또는 나노파티클에 항체와 같은 단백질을 로딩하여 세포 내로 전달하거나 세포질 침투 펩타이드, 이른바 CPP를 활용해 전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모두 기본적으로 세포막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의 표면은 포스페이트나 HSPG와 같은 당분자로 인해 설페이트와 칼복실레이트가 풍부하여 음전하를 띱니다. 반면에 내부는 알리파틱 하이드로카본으로 인해 강한 소수성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세포 침투 기술은 양전화, 소수성 혹은 그 둘 모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전화에 의존하는 방식에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단백질의 표면에 양전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특이적인 결합이 증가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오른쪽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DR3의 플러스 차지가 증가할수록 논스페시픽 바인딩이 증가함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이 아래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노 입자에서 양전하 지질의 비율이 높을수록 대식세포에 의한 제거가 빨라져서 결과적으로 혈중 반감기가 짧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입니다. CPP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CPP 중 하나인 맵 CPP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알파 헬릭스의 한쪽 면에 포지티브 차지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에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세포질 침투 기술들은 모두 양전하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전에 인텍트 IgG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항체의 CDR에 세포질 침투 능력을 부여한 세포질 침투 항체 사이토트란스맙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작동 기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이토트란스맙은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인테그린에 결합하여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로 세포 내재화가 되게 됩니다. 이후 엔도좀이 산성화가 되면서 리셉터로부터 항체가 떨어지게 되고 산성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항체는 CDR 부분에서 pH 센싱 페어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뉴트럴 pH에서는 이 아스팔틱 엑시드와 메사이온 사이의 인터랙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포막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 WYW 모티프가 항체 내부로 숨겨져 있지만 만약에 엔도조말 엑시딕 pH에 노출이 돼서 이 아스팔틱 엑시드가 프로토네이션 됨에 따라서 메사이온인과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통해 거리가 가까워지면 밑에 숨겨져 있던 이 엔도점 탈출 구조 모티프가 바깥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서 엔도점 환경에서만 세포막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로 엔도점에 트랜지언트한 포어를 형성을 함으로써 세포질로 위치하게 되는 그런 기작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개발된 이제 1세대 사이토트란스맙을 활용하여 암세포에서 과발현되고 주로 암세포의 원인이 되게 하는 이 K라스를 표적하는 항체와 이제 세포질 침투능을 함께 결합을 하여 라스를 표적할 수 있는 세포질 침투 항체를 개발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인비트로와 인비보 모두에서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이톤 트란스맙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성 환경에서만 세포질 침투 능력이 발현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기존의 세포 침투 기술에서 문제가 되던 비특이적인 결합 문제가 최소화되고 FcRn 바인딩 등 항체 고유의 장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된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 역시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토트란스맙, 1세대 사이토트란스맙 같은 경우에는 항체의 CDR3에 엔도전 탈출 능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 CDR의 가장 큰 기능인 표적에 대한 강한 결합력과 특이성이 매우 제한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개발한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에서 사이토졸릭 프로테인을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체인으로 세포질 침투능을 부여하고 헤비 체인으로 사이토졸릭 프로테인을 표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용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CDR 영역에만 엔도점 탈출 모티프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 세포막과 상호작용하고 세포막을 불안정화시킬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너무 좁아서 세포질 침투 효율 자체가 여전히 충분히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1세대 사이토트란스맙의 항체를 개선한 새로운 항체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2세대 사이토트란스맙의 개발 목표는 엔도점 탈출 모티프를 CDR이 아닌 다른 영역에 도입하여 항체의 범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세포막과 상호작용 가능한 면적을 넓힘으로써 엔도점 탈출 효율을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그렇다면 이러한 세포질 침투 모티프를 항체의 어떤 부위에 도입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여기서 FC-앱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체가 특정 항원에 대한 다양한 항원들에 대한 높은 결합력과 높은 특이성이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항체의 CDR 루프, 특히 CDR3가 다양한 뮤테이션 및 길이 연장에 대한 톨러러빌리티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뮤테이션이 들어가더라도 항체의 안정성 자체, 폴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체가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FC 앱을 개발했던 연구에 따르면 이 항체의 CH3 도메인의 아랫부분 AB 헬릭스, EF 헬릭스 역시 이 부분도 다양한 뮤테이션이나 길이 연장에 대한 톨러러빌리티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이 AB와 EF 루프에 다양한 랜덤 뮤테이션을 넣어서 헐투나 VEGFR과 같은 타겟에 대한 항원 결합능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연구 사례를 통해서 CH3의 이 AB, EF 헬릭스는 어떤 뮤테이션을 도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정보를 얻었고, 이 영역이 세포질 침투 모티프를 도입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CH3 도메인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CL-CH1 도메인과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CH3 도메인에 잘 엔도점 탈출 모티프를 도입을 할 수 있다면 이 상응하는 위치인 CL과 CH1에도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세포막과 상호작용하는 면적을 크게 넓혀서 엔도점 탈출 효율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위치는 선정을 했고, 이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해당 위치에 어떤 아미노산을 도입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 선행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이 아르기닌과 트립토판이 세포막과의 상호작용, 불안정화 단계에서 핵심적이며 대체하기 어려운 아미노산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르기닌은 그 독특한 구조 때문에 라이신이나 히스티딘으로는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아르기닌의 구아니딘 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수소 결합을 동시에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세포막과 강하게 결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이토트란스맙의 초기 세포 결합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도 아르기닌 기반의 세포 침투 펩타이드가 라이신이나 히스티딘 기반의 세포 침투 펩타이드보다 더 월등한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세포막 내부로 깊게 삽입될 경우 이 전하 그룹을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전하 그룹이 소수성 코어에 들어가는 과정이 에너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완화시키기 위해 아르기닌이 세포막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물 분자들을 세포막 코어로 끌고 들어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세포막이 크게 불안정화되기 때문에 아르기닌은 세포막 결합과 불안정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트립토판 역시 세포막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립토판의 이 인돌링은 매우 소수성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수소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트립토판은 리피드 헤드 그룹과 리피드 테일 그룹과 동시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아미노산으로, 이를 통해 초기 결합 단계에서 이 멤브레인 앵커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립토판이 세포막에 결합하면은 국소적으로 멤브레인 디패킹을 유도하여 그 주변 부위를 다른 세포질 침투 항체가 더 쉽게 밀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르기닌의 보조자 역할로서 트립토판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기닌 트립토판을 과도하게 도입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의 파지티브 차지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비특이적 결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시럼 하프라이프 역시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 역시 과도하게 도입될 경우에는 표면에 하이드로포빅 장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솔루빌리티가 감소하고 어그리게이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세포질 침투 효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디벨로파빌리티를 유지하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는 아르기닌과 트립토판을 인접하게 배치하여 캣사이온 파이 인터랙션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 캣사이온 파이 인터랙션은 이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세포 표면과의 결합력을 강화시켜 줄 뿐더러 아르기닌이 세포막에 결합될 때 만약 아르기닌이 트립토판과 캣사이온 파이 인터랙션을 형성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아르기닌이 더 세포 내부 깊숙한 곳까지 삽입되는 것을 보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르기닌과 트립토판을 단순히 많이 도입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도 아르기닌과 트립토판을 구조적으로 한정된 공간 안에 전략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아르기닌 트립토판의 개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세포질 침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특이성 이슈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추가로 글루타믹 엑시드를 도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글루타믹 엑시드는 중성 pH에서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지만 산성 pH에서는 프로토네이션 됨에 따라서 소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이토트란스맙에 글루타믹 엑시드를 적절히 도입한다면 중성 pH에서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세포 표면과 반발을 하다가 엔도존 엑시딕 환경에 놓이게 됐을 경우에는 이 글루타믹 엑시드가 프로토네이션 됨에 따라서 이러한 엘렉트로스타틱 리펄전이 사라지게 되고 세포막과 pH 의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글루타믹 엑시드의 pKa는 4.2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엔도좀의 pH 5.5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이 엔도좀 조건에서는 프로토네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루타믹 엑시드를 밀집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차지가 밀집된 환경에서는 마이너스 차지를 유지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차지를 잃고 뉴트럴라이제이션 되는 것이 전기적 반발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센트럴리 로케이트 된 마이너스 차지의 pKa가 업시프트 되는 현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렇게 항체 내에 글루타믹 엑시드를 인접하게 패치 형태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 계산 결과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글루타믹 엑시드의 pKa가 5.0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엔도좀 마일드 엑시드 환경에서도 유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CDR 이외의 영역에 엔도좀 탈출 모티프를 도입한 2세대 세포질 침투항체를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선행 문헌을 기반으로 하여 엔도좀 탈출 모티프를 도입할 위치와 도입할 아미노산, 도입할 전략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 리절트에서부터는 그 결과로 선정된 2세대 세포질 침투항체와 그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에서 세포질 침투 모티프를 제거하고 CH3 도메인의 AB, EF, C 터미널 루프에 아르기닌과 트립토판, 글루타믹 엑시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한 상태에서 알파폴드2로 모델링을 돌렸을 때 아르기닌과 트립토판이 이렇게 인접한 위치에서 캣사이온, 파이 인터랙션을 형성하면서 한정된 영역 안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위쪽에 글루타믹 엑시드를 밀집시켰을 때 이제 중앙에 위치한 글루타믹 엑시드의 pKa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파폴드로 예측된 구조가 실제 항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크리스탈 구조를 얻었고 크리스탈 구조에서도 이 모델링한 결과와 유사하게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뮤테이션들이 이렇게 캣사이온 파이 인터랙션을 형성을 하면서 PK 업시프트까지 이 저희가 디자인했던 전략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전략으로 항체의 CH3 도메인 AB, EF, C터미널 루프의 다양한 위치에 아르기닌, 트립토판, 글루타믹 엑시드의 위치를 다르게 하여
총 9종의 클론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디자인된 항체를 발현, 정제하고 물성을 평가했습니다. 우선 발현량은 1리터 컬처 기준으로 30에서 50mg 정도의 괜찮은 일들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SDS 페이지 분석 결과 모든 클론이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이 올바르게 어셈블리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통해서 물성 분석 과정에서 올리고머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테일링이 발생하는 등 물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고 일부 클론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성에 큰 문제가 없이 모노머릭하고 샤프한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non-specific 바인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통 non-specific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체의 non-specificity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원들, DNA, 인슐린, 헤모사이아닌, 카디오리핀 등을 활용을 하여 엘라이자를 통해서 이 항체가 여기에 바인딩 하는지 여부를 통해서 non-specificity를 평가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질 침투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르기닌과 트립토판을 도입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non-specificity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non-specificity 엘라이자를 평가한 결과 보시면 일부 클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non-specificity 없이 이러한 항원들의 바인딩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저는 제가 이렇게 항체의 위쪽에 도입한 글루타믹 엑시드 패치가 실제로 이 아르기닌 트립토판으로 인한 non-specificity를 억제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부 클론에서 RW는 남긴 채 글루타믹 엑시드 패치를 제거한 클론들을 추가로 구축을 하였고 그 결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이 글루타믹 엑시드 패치를 제거한 버전이고 이 파란색이 글루타믹 엑시드 패치가 다시 회복된 클론으로 글루타믹 엑시드 패치의 유무에 따라서 non-specificity가 확연하게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셀 서페이스에 대해 non-specific한 바인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여서 이 단계에서 탈락되는 non-specific한 바인딩을 보였던 항체들은 배제를 하였고 non-specificity나 물성 그리고 발현 정제 과정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클론들만을 이제 다음 평가를 위한 진행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정된 클론들이 실질적으로 세포질 침투 효율이 향상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플릿 GFP 컴플리먼테이션 어세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스플릿 GFP 컴플리먼테이션 어세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세포질에 GFP 1번부터 10번까지를 프래그먼테이션 한 것을 사이토졸에 안정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리포터 셀라인을 구축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리포터 셀라인에 세포질 침투 항체를 GFP11 프래그먼트와 융합한 상태에서 처리를 하게 됐을 때 만약 이렇게 GFP11이 융합된 세포질 침투 항체가 세포질로 빠져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GFP11번과 GFP1번과 1번부터 10번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면서 GFP의 이제 펑셔널리티가 회복이 되게 되고 형광을 나타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포질 침투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형광의 세기가 강해지는 것이고 이를 정량적으로 비교를 함으로써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포질로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어세이입니다. 그 결과로 평가한 결과 이제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였던 인시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포질 침투 항체 능을 세포질 침투 능을 제거한 인시티 AA를 보시면은 이제 폴드 체인지로 이걸 1로 나타내고 네거티브 컨트롤을 0으로 나타냈었을 때 인투시티 1.1이 가장 높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1세대 대비해서 약 2.4배 정도 향상된 세포질 침투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희는 이 항체의 AB, EF, C 터미널 루프에 다양한 위치에 아르기닌과 트립토판, 글루타믹 엑시드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도입을 하고 이를 발현 정제, 물성 평가, 논스페시피서티 평가, 그리고 세포질 침투 효율을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디벨로파빌리티에 문제가 없으면서 1세대보다 세포질 침투능이 향상된 인투시티 1.1을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H3 도메인과 CL 도메인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CH3 도메인에 도입된 엔도좀 탈출 모티프가 CL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인투시티 1.1, 즉 CH3에 도입된 RWE 모티프를 CL의 구조적으로 상응하는 위치에 이렇게 똑같이 도입을 하였고, 알파폴드2 모델링 결과에서도 아르기닌과 트립토판 사이에서 캡사이온 파이 인터랙션이 만들어짐은 물론 글루타믹 엑시드 패치에서도 PK 업시프트가 효율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CL 도메인의 세포질 침투능이 부여된 인투시티 2.1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 GFP 컴플리먼테이션 어세이로 세포질 침투 효율을 분석을 하였을 때 CH3의 도메인에 도입된 인투시티 1.1보다는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 인시티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포질 침투능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CH3 도메인과 CL 도메인 모두 AB, EF, C 터미널 루프에 아르기닌, 트립토판, 글루타믹 액시드로 구성된 엔도점 탈출 모티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그렇다면 세포질 침투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항체의 CL 도메인과 CH3 도메인 모두에 엔도점 탈출 모티프가 도입된 인투시티 4.1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인투시티 4.1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익스크루전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발현 전개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논스페시피서티 결과에서도 논스페시픽한 셀 바인딩이 발생하지 않았고 콤포칼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를 확인을 하였을 때도 인시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낮은 농도에서도 세포질에 항체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렇게 개발된 2세대 인투시티 4.1이 1세대보다 더 뚜렷하게 세포질 침투능이 향상되면서도 디벨로파빌리티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렇게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의 엠도점 탈출 효율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진행했던 스플릿 GFP 컴플리먼테이션 어세이와 더불어 또 다른 정량 기법인 슬리큐 어세이를 함께 수행했습니다. 슬리큐 어세이는 이 LGBit을 발현하는 리포터 셀에 이제 하이빗이 융합된 세포질 침투 항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항체가 엔도점을 탈출하여 세포질에 도달하게 되면 항체에 융합된 하이빗이 세포질에 발현되어 있던 LGBit과 결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효소 활성이 회복되어 서브스트레이트를 처리를 했었을 때 루미네선스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엔도점 탈출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루미네센스 신호가 커지면서 이 신호를 정량함으로써 엔도점 탈출 효율을 정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어세이를 모두 동시에 확인을 했었을 때 두 가지 어세이 모두 동일한 양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저희가 개발한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 인투시티 4.1이 1세대 인시티보다 대략 3배 정도 향상된 세포질 침투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가 어떤 기작과 패스웨이를 거쳐 세포 내로 전달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처음 디자인 단계에서 세포막을 불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 아르기닌 트립토판 모티프 주변에 글루타믹 엑시드 패치를 도입을 하여 엑시딕 pH에서만 그러니까 프로토네이션이 되었을 때만 세포질 침투능이 발휘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 먼저 MD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MD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이 글루타믹 엑시드의 프로토네이션 상태에 따라서 항체가 세포막에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즉, 제가 처음에 디자인했던 대로 뉴트럴 pH에서는 플라즈마 멤브레인과 반발하지만 프로토네이션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항체가 글루타믹 엑시드가 충분히 다 프로토네이션 됐었을 때는 이러한 반발력이 사라져서 세포막과 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인 것을 MD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세포 실험에서도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가 주로 얼리 엔도좀과 레이드 엔도점에 함께 위치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엔도점의 산성화를 억제하거나 엔도점의 매추레이션을 억제했었을 때는 세포질로 탈출하는 것이 완전히 억제되는 것을 통해서 현재 항체가 레이트 엔도좀 패스웨이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엔도점의 산성화가 충분히 진행됐을 때 그 과정에서 레이트 엔도점에서 세포질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pH 의존적으로 세포 표면 결합능을 평가한 결과 인투시티 4.1은 pH 5.5 조건에서만 세포막과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바인딩 정도도 1세대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는 엔도존 엑시딕 환경에서 프로토네이션 되고 이 과정에서 세포막과 결합이 유도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세포질 침투가 일어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렇게 개발된 세포질 침투 항체가 디벨로파빌리티 맥락에서 얼마나 이제 포텐시가 있는 그런 약물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항체의 가장 우수한 특징 중 하나인 높은 혈청 반감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pH 의존적인 FcRn 바인딩과 마우스를 통한 PK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을 때 pH 의존적 FcRn 바인딩은 컨트롤로 사용했던 트라스주맙과 유사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으며 PK 스터디에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CH3 도메인의 아랫부분에 도입된 뮤테이션들이 FcRn 바인딩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항체의 가장 우수한 특징 중 하나인 긴 할프라이프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항체의 불변 영역에 도입 엔도전 탈출 모티프를 도입하는 전략이 일반적으로 범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 FDA에 승인된 이제 헐투를 타겟팅하는 펄투즈맙에 동일한 뮤테이션을 도입을 했었을 때 헐투에 대한 바인딩 어피니티가 유지되면서도 이와 같이 스플릿 GFP 컴플리먼테이션 어세이 결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포질 침투능이 부여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이 다른 항체에도 손쉽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항체의 불변 영역에 도입된 엔도전 탈출 모티프를 통해서 사이토졸릭 프로테인을 표적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서 항체의 VH에 세포질 알파튜블린을 타겟팅을 하는 VH를 도입을 한 상태에서 세포 내에서 알파튜블린과의 코로칼라이제이션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 기반의 알파튜블린 타겟팅 항체는 더 낮은 농도에서도 알파튜블린과 코로칼라이제이션이 되는 반면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 기반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투시 사원 기반의 이 세포질 내 단백질을 표적하는 항체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포질 내 단백질을 표적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선정된 출시 사원이 실제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 이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에 EGFR을 표적하는 타겟팅 모이어티를 도입을 하고 여기에 디프테리아 톡신의 카탈리틱 도메인을 스플라이싱을 통해 융합을 한 상태에서 표적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인비트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EGFR을 발현하지 않거나 EGFR을 정상세포만큼 발현하는 세포에서는 거의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EGFR을 과발현하거나 매우 과발현하는 세포에서는 IC50 값이 대략 7나노몰 수준으로 매우 높은 타겟세포 특이적인 세포 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며 인비보 어세이에서도 마찬가지로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와 네거티브 컨트롤 그리고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 기반의 디프테리아 톡신이 융합된 이뮤노톡신을 인비보에서 평가를 했었을 때도 이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 기반의 이뮤노톡신이 거의 TGI가 96%로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세포 특이적인 세포 독성이 인비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마우스의 웨이트 감소라든가 서바이벌 레이트의 변화 혹은 실험 ALT, AST 어세이를 했었을 때도 이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를 통한 이제 치료 전략이 시스테믹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 역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는 기존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의 여러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항체의 불변 영역 CL 도메인과 CH3 도메인에 아르기닌, 트리토판, 글루타믹 액시드로 구성된 이제 엔도전 탈출 모티프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서 디벨로파빌리티에 문제 없이 1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보다 약 3배가량 세포질 침투 효율이 향상된 2세대 세포질 침투 항체를 성공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구축된 항체가 세포질 내 단백질을 표적하거나 다른 FDA에 승인된 항체와도 함께 벌서틸리티를 유지하면서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으며 DT톡신을 융합을 함으로써 세라피틱 페이로드를 딜리버리하는 목적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여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존의 언드러거블 타겟이라고 여겨지던 질환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벌서틸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까지의 많은 도움을 주신 이제 김용선 교수님과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김승은 학생, 변정선 학생, 그리고 이현진 학생, 그리고 3차 구조 모델링을 도와주었던 김지원 학생과 MD 시뮬레이션을 도와주었던 김혜린 학생에게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제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